그 정도는 즐겨보세요. 그 정도 피서야 뭐 안 괜찮아요. 공부할 때. 그죠? 저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화방을 가보고 싶어.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요즘에 만화방이 잘 없는 것 같더라. 장사가 안 돼서 없지. 만화방에 가면 그 만화방 페인들 있잖아. 아저씨들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보는 아저씨들 있잖아. 나도 그걸 좀 해보고 싶어. 이만큼 쌓아가지고. 아니면 캠핑장 이런데 아저씨들 보면 가방이 이만큼 담아와 만화책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옷장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반나절 정도만 즐기세요. 반나절 정도만. 자, 돌아오세요. 4-94페이지 밑에 표에 하나, 둘, 세 번째 칸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칸에 1,500만 원 안에 괄호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500만 원. 이게 뭔지 보는 거예요. 500만 원. 자, 밑에 별표시 2번.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돼 있죠? 그죠? 지금 가속 확인합니다. 202페이지로 가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게 무슨 파트인지도 한번 보고 갑니다. 손가락 끼고 4-194페이지 194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접대비 관련된 거예요. 다시 202페이지 박스 6번. 접대비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쓰면 위화감 조성도 문제가 생기니까 한도를 정해서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해 준다고. 근데 박스 6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법령으로 정한 내용법인은 한도를 확 줄여버려. 한도를 확 줄여버리면 불이익을 주는 거지. 그지? 왜 불이익을 주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동그라미 1번.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것. 안 넘어. 안 넘어. 저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이거든. 대부분 가족이라고. 가족들이 지분 갖고 있는 게 50% 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해당 사업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한대. 여기서 말하는 주된 사업은 뭔데? 간주임대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가장 큰 게 주된 사업이에요. 주업죠. 간주임대료 주업은 어떻게 따진댔어요? 자산 기준으로 따진댔지. 기억나죠? 그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된다요?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괄호 안에 간주임대료 포함되어 있죠. 법조문은 이래 안 돼 있어요. 몇 조에 따른 몇 조 몇 항에 따른 금액이 돼 있거든. 여기 간주임대료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보기 좋도록. 간주임대료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50% 이상이라. 혹은 동그라미 니은 디귿까지 다 더해서. 니은이 뭔데? 이자소득, 디귿, 배당소득. 동그라미 3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자, 저를 보세요. 설명 들으세요. 우병우법 적용 대상법이라고 들어봤어. 우병우법. 우리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시대에 따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관련되는 법이 제정될 때 그 이슈가 됐던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 김영란법 이런 것처럼. 이건 우병우법이야. 예전에 그 기억나? 국정농단 사태 우병우 씨 해운실 사태 막 이래 있을 때 기억 안 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 민정수석 했잖아. 했다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일가 친척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야. 법인 형태로. 법인 형태로 하면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3,600부터 시작합니다. 3,600. 여기에다가 수익금액 기준으로 100억, 500억 기준으로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10 곱한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
아무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부동산 임대업이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을 일으켜가지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기준을 풀어줘 버렸어. 기준을 풀어줘 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데는 유흥업소 그리고 숙박업, 여관업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한도가 3,600으로 늘어나는 거야. 아니면 1,200이거든. 한도가. 그러니까 법인 형태로 임대업을 운영을 하는 거야. 저 가족들끼리. 지분이 50%가 넘는 거지. 그러면서 접대비 흥청망청 쓰는 거야. 경비 처리되니까.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 법인 차량으로 달아가지고 자기들 개인적인 목적으로 막 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법이 생겼어. 그래서 우병우 일가 친척 때문에 생긴 법이다. 그래서 우병우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비율 합계, 즉 지배주주 등의 지분 비율 합계가 50% 초과. 됐어요? 반이 넘어버려야 돼. 그래야 좌지우지 해버리지. 됐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돼. 그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주업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수익 금액과 소득 말고 수익 금액, 매출 얘기하는 거야. 주머니에 남은 소득 말고. 처음에 법이 생길 때는 소득 금액이었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이래가지고 수익 금액으로 바뀌었다고. 부동산 임대업 수익 금액 그리고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 합계액이 반이 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왔는데? 저희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전에 정권 때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을 하고 있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얘기했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 또 빨갱이라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마. 책 개발 읽어본 적도 없어 나는. 읽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싫어. 빨간색이 많은 책도 싫어. 네,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몰락을 하고 있었다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SBS 스페셜인가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채널 돌리다가 잠깐 봤는데 끝까지 보게 됐어. 되게 괜찮더라. SBS 스페셜 그거 괜찮더라.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붕괴된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전제를 너무 이상적으로 봐서 그렇대.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잖아.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그 벌어들인 이윤을 재투자할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 상황이 변모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한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해서 이윤을 벌어들였더니 그 이윤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붕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원인을 꼬집는데 나는 되게 일리가 있는 말 같더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세 가지 소득을 패시브한 소득이다, 부수동적인 소득이다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줬어. 그 세 가지 소득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야.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접어들어서도 이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으로 안 좋게 봤어.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볼지 또 모르지. 이 배당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고 과세를 하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수없이 많은 개미들 있잖아. 우리나라는 진짜 개미가 많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꼭 읽어봐야 되니까. 페로몬을 막 풍기면서 댕긴다고. 특힘이 엄청 강해. 죄송해요. 그 읽어봤지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왔잖아.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했지. 그치? 아무튼 간에 지금 반발이 심하지. 지금 한 발 물러선 것 같아. 조금 더 고려해보자라는 식으로 해보자. 주식 시장 뭐 코스피 5천 시대 뭐 이러는데 찬물을 기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세수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돼. 쉽지 않을 것 같아.
법인세 세율을 일부러 늘린다고 해서 그게 부가세 포섭 연세 대상 부가세 세율을 높이면 물가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뉴스 기사 났어요. 중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박 사는 걸 영상 찍어서 많이 올린대. 수박 사, 내가 중국에 살 때 수박 얘기한 적 있지. 중국에 아직도 수박 한 덩어리에 1,000원이래. 한국 돈으로 1,000원에서 1,400원 한대. 저랬어. 내가 중국에서 살 때 수박 한 덩어리에 1,000원 정도 주고 사 먹었거든. 그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수박 한 덩어리 15,000원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사 먹겠더라고. 근데 지금 2만 원 넘어가잖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수박 그거 막 실시간으로 그걸 해가지고 올린대. 중국은 수박이 워낙 싸니까 조금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덜 익은 수박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깨부셔가지고 동물들 사료로 써버린대.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대. 우리나라에서는 수박이 왜 그런데 사람 손이 탈 수밖에 없대. 수박은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수박이 단가가 낮을 수가 없대. 근데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은 과일을 많이 먹고 와야 돼. 과일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많이 먹고 와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 패시브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 그리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에요.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기준으로 왜 놔뒀는데 이런 기업들은 부동산 임대업 주거법이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범위는 대부분 가족끼리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5명 미만. 즉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5명 미만. 그리고 그 5명 미만을 판단할 때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직원들 기준이야.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너무 복잡해. 그런 거 내 신고 강의 때 하는 거야. 참고 삼아 들어놓으라고. 그리고 원전세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직원들, 급여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직원들, 일용직 이런 거 안 돼. 계약직도 안 돼. 정규직으로. 그렇게 해야 5명 미만 따져. 신고 강의할 때는 이런 거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12개월 더 해가지고 이제 환산 인원수를 뽑아내거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줘. 도전 세무사 장한다한테 세무사랑 프로가 있다고. 그런 것까지 몰라도 학교안에 아무 지장이 없어. 얼마나 껌이야. 응? 그냥 우는 소리 할 필요 없다고. 요 정도만 해도 학교안에 지장 없대. 그럼 돈은 어떻게 봅니까?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학교하면 굶어 죽는 거지. 왜 굶어 죽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책을 봐가 실력을 계속 쌓아야 돼. 걱정하지 마. 그때는 내가 나타나서 잔소리를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게 돼. 아니면 굶어 죽는데. 얘기했잖아. 학교하고 한 달에 50만 원 벌었다고. 내가 뭔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 했지 싶었다고. 응? 그리고 도태되면 안 돼. 세법이 매년 수차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나라 세법이 전 세계적인 복잡하게 알아준다고. 이걸 못 따라가면 안 돼. 못 따라가는 순간 여직원이랑 똑같이 됩니다. 세무사 라이센스 뭐 한다고 갖고 있어요. 도태되는. 근데 의창에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기가 전문적으로 주로 하는 분야가 아니면 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 나는 그래 되기 싫어서 강의를 택했고. 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법인한테 불이익을 준다.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데 1,500이 아니라 500이다. 됐나요? 왜 1,500이 아니라 500입니까? 과거에는 1,500이 아니라 1,000이었거든. 그래서 반만 해서 500이었어. 근데 1,000이 1,500으로 개정이 됐어. 그래서 1,500과 500이야 지금. 됐나요? 됐죠? 오케이. 4-95페이지. 단가상비 한도 초과액과 그 한도 초과액이 2월 돼 있죠? 그죠? 이제 800만 원 그 얘기 할 거예요. 800만 원 얘기. 자, 내용.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 사용 금액 중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업무 사용 금액 중 요거 체크해. 업무 사용 금액 중 됐죠?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 괄호 안에 400 돼 있죠? 유추가 좀 되나요?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범위는 400 반절 딱 끊어가지고 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동그라미 1번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동그라미 2번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동그라미 2번은 뭔데?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은 차를 사가지고 있는 경우. 됐죠? 이걸 어떻게 빨아냅니까? 리스 스케줄표 달라면 돼. 거기 나와있다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됐나요? 자, 밑에 반가름 1번 한도 초과액 어떻게 계산하는데? 동그라미 1, 2번 동시에 보자.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 사용 비율 곱한다 돼 있죠? 그죠? 그죠? 거기에서 800만 원과 비교하는 거예요. 한도 초과되면 송금불살이. 그죠? 회사가 차를 사서 갖고 있다. 한도 초과에 송금불살이하고 유보. 차를 사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나 렌트다. 그럼 내게 아니니까 유보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됐나요? 안 어렵죠? 예? 자, 그 밑에 2월 완거.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각 방법에 따라 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동그라미 1, 2번 동시에 보세요. 해당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혹은 400만 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 됐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인데? 칠판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계산했어. 한도가 얼마인데? 800만 원이지. 그럼 200만 원은 한도 초과됐네.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없대. 한도는 얼마인데? 800만 원. 한도에 미달하네. 요때 이 200만 원을 송금 산입한다 그 얘기야.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개념 잡기 조금 힘들어도 버티세요. 감가상각비 파트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감가상각비 파트 저 뒤에 가면 하거든요. 한참해요. 양이 많아요. 감가상각비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없네. 조금만 메모하세요. 2월 방법에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비 2월에 그죠?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해야지. 책에 있죠? 확인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못하잖아. 내게 아니니까 송금 산입 기타 해야 돼. 써놓으세요. 됐나요? 됐어요? 형님 어디 하는지 모르는구만 지금. 썼어요? 썼다고 보고. 그죠? 됐어요? 됐어요? 자, 밑에 별표시 1번 동그라미 1번 우병법 적용생산법이 4대.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월한 해야 되는 경우에는 12분의 월수 계산. 됐죠? 공방이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처음에 이 규정이 들어왔을 때는 월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난리였었어요. 실무적으로 월할 하고 있었거든. 그 이후에 법조문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월할 하는 걸로 조문에 들어갔다. 지금은 명쾌해요. 다 애매모호한 게 없고. 자, 지금부터 읽어주는 거 참고하세요. 자, 별표시 2번 2차 시험.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모르겠대. 스케줄표에 안 나와있대.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한 나머지를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그냥 보겠대. 렌트는 70% 곱한 금액을 그냥 감가상각비로 보겠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업에서 또 실무진들이 렌트를 하는 게 그러면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되는 게 좀 더 많으니까 유리합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찐 게 찐이에요. 다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밑에 별표시에 수선 유지비를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서울의 모 학원에서 2차 모의고사 냈더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또 물어보더라고. 너무 구석져요. 1차 목적으로는 볼 필요 없어요. 체크만 하고. 근데 객관식 문제 또 이게 문제로 하나 좀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확인만 했어요. 넘어가면 자, 괄호 4번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소실 2월. 이제 처분 소실 아까 6천만 원 있었지. 그것도 800만 원만 인정이 된다 그 얘기야. 한 해에. 그죠? 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2월에서 송금 산입한다. 초과하면 송금 부살이 기타 사유에 추리할. 왜 유보가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팔아치우고 없으니까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유에 추리라고. 그러면 송금 산입할 때는 송금 산입 기타야.
됐죠? 어떻게? 동그라미 원칙. 해당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부터 800만 원, 4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한다. 됐나요? 됐어요? 균등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월할로 계산하는 걸 균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면 돼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남은 금액이 800만 원, 400만 원 미만인 사업년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해 산입한다. 자, 밑에 별 표시에 동그라미 2번.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됐죠? 됐어요? 자, 하나만 위로 다시 올라와서 동그라미 2번. 남은 금액이 800만 원, 400만 원 미만일 때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해 산입한다 돼 있지. 자, 요거를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 요게 시험에 1차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어. 그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됐죠?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줄게. 우리 아까 처분 소실 얼마 있었어? 6천만 원 있었잖아. 그지? 이 처분 소실 매년 800만 원씩만 인정된다고요? 그지? 800,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년 800만 원씩 처분 소실이 인정이 된다고. 이 6천만 원 처분 소실 인정한 넘어갔다고. 요때 발생한 처분 소실이야. 800만 원만 인정되고 2월 된다고. 그래서 총 X 7년까지 2월이 됐어. X 7년까지 인정받은 처분 소실은 얼마야? 5,600이지. 그럼 처분 소실 얼마 남았어? 800이 안 되지. 여기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야. 요게. 그럼 X 7년도에는 1,200이 처분 소실로 인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 1차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수험생들이 분명히 요거 다 놓쳤다고 사네. 요거까지 포함시켰어야 되는 문제라고. 1차 시험 기출 문제 있어요. 나중에 객관식세 법칙이 있어요.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괄호 5번. 명세서 제출 의무. 업무용수임자 관련 비용 또는 처분 소실을 송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표 신고와 함께 업무용수임자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게 있어. 이거를 제출해야 돼. 해야 돼. 됐어요? 근데 이걸 제출 안 했었어요. 이 규정이 없었다고. 왜? 가산세도 없었어. 그래서 가산세 규정이 생겼어. 밑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 1% 부과. 여러분 손가락 잠깐만 끼고요. 4-322페이지 4-322페이지. 자, 체크하지마. 법인세법에서는 가산세가 시험에 안 나와. 우리 가산세는 부가세법에서만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에도 가산세 규정이 있어. 눈으로만 좀 봐봐. 국기법에 있는 규정들 어디서 봤죠? 부가세법 할 때 봤다고. 다음 페이지 봐요. 어디서 봤죠? 그죠? 무신고, 과소신고, 부가세법에서 봤다고. 근데 산식에 보면 뭐 좀 다른 게 있죠. 수익금액 기준 가산세 계산하는 산식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시험은 부가세법에서 가산세 나올 거니까. 다음 페이지. 눈으로 쓱 보면서 넘어가 봐. 똑같은 거야. 그래서 4-326페이지까지 와. 4-326페이지 첫 번째 칸. 업무용수임자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 확인했어요? 1% 체크 다 가고. 이건 말문제 보기 대비. 됐어요? 됐죠? 자, 돌아오세요. 4-97페이지로. 자, 괄호 6번에 듣고 올리세요. 그냥 해산하는 경우에 내부법인이 해산하는데 원인은 뭔데?
뭐 이런저런 원인에 따라서 해산을 한대. 그때는 감가상각비 2월에 그리고 처분 손실 2월에 남은 게 있으면 해산 등기일에 전부 다 송금해 인정해준다. 산입해준다. 그러면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해산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한 명씩 꼭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만두고 싶죠. 그죠?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세무사 합격하셔가지고 거래처 관리하잖아. 거래처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이래 되면 어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데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그런 걸 질문하는 사업주들이 많아. 그럼 이제 내가 한숨 푹 쉬는 거지. 바쁜데. 응? 자, 4-98페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기본서를 안 갖고 왔거든.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서머리로 좀 봅시다. 4-98페이지랑 99페이지에 있는 서머리에 있는 문제를 같이 봅시다. 그죠? 텔레비 이렇게 볼만한 게 없어. 와이프랑 같이 오랜만에 와이프도 시간 나고 그래서 돌싱글즈 보는데 돌싱글즈 요번에는 촬영 장소가 호주더라. 호주. 와 좋더라. 호주. 안 가봤는데 그 돌싱글즈 그 출연진들이 호주에서 촬영을 하는데 데이트를 동물원에 가는데 와 막 코알라 캥거루 이렇게 길바닥에 들어놓고 자고 있어. 깨야 돼. 사진 찍으려고. 좋더라. 그럼 막 그 코알라가 막 유칼립투스 이파리를 뜯어먹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 키우고 있거든 내가 그거. 코알라가 뜯어먹는 유칼립투스 있어. 그게 원종이거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유칼립투스는 폴리안이라고 다 잎이 동그란 거고 원래 유칼립투스 원종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 코알라가 먹는 거거든. 좋더라. 와이프가 옆에서 오빠 호주 그래 좋다 하더라. 한번 가면 사람들이 안 오고 싶다 하더라. 안 오고 싶어질까 안 가지. 캐나다 또 채널 돌리다 보니까 캐나다 얘기하네. 캐나다 뭐 오로라 그래 좋다고. 소면 궁금하더라고. 한 달만 딱 주면 내 중국 가서 실컷 놀다 올 자신 있는데 중국 한 달만 딱 주면 되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존재하지 않지. 여러분들은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까지 2달에서 2달 반 정도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때 내가 뭐 알아두노? 그 얘기 안 해줬나? 우리 약속 안 했나?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랑 다르거든. 2차 시험 때 어중이 떠중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이 2차 시험 끝나면 바로 알아. 본인이 합격 불합격 느껴져. 안 느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애들이야. 떨어지는 애들 그거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그지? 2차 시험 딱 끝나자마자 느낌이 팍 오거든. 그날 저녁에 이제 부모님 연락이 올 거야. 시험 치느라 고생했다. 집에 오너라. 뭐 집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한 잔 묵고로. 그래서 밖에서 한 잔 묵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 좀 어디서 빌리다 주세요. 왜? 해외여행 좀 가거로요. 해외여행. 어디 갈 건데? 그거는 지금부터 생각해 볼 테니까 돈을 얼마만큼 빌리다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에 귀국해. 알았지? 그래 뒷날에 이제 합격자 발표 보고. 그런 시간이 평생 다시 오지 않아. 그 시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도 그 생각했거든. 누가 해외여행 간데 시험 치고 나서 그래.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진짜 나는 돈 벌어야 되는 너가 돼가지고 아니 돈을 빌려서라도 갔다 와. 돈을 빌려서라도 갔다 와. 응? 그런 시간이 다시는 없어. 은행에 돈 빌리면 이자도 줘야 되고 갚아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돈 빌리면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원금도 안 갚아도 돼. 정말이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갚을 것처럼 얘기해. 아지?
나중에 이제 세무서 내가 목돈으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갚아도 돼. 알았지? 그래 해외여행 꼭 갔다 와. 해외여행. 그런 시간에 다시는 안 죽었어요. 자 4-98페이지 4례 자료 어디돼 있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은 25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풀이 내용 체크 딱 하고 4월 1일에 체크 딱 하고 업무용 승차를 1억 1천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했대. G90인 같다. G90 제비차 G90 1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 그지? 감가상각비 1,200만 원을 계상했다. 신고한 상각 발급은 정률법 신고 내용 순 4년 X표 치세요. 현혹 자료. 참고 삼아 요거 하나 들어놓으실래요? 우리 지금 업무용 수익자 규정이 크게 세 가지거든.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규정, 그리고 관련 비용, 사용 비율 곱해가지고 적용하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 800만 원, 처분 소지 800만 원 초과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인데 이 세 가지 기준이 2016년에 도입이 됐어. 도입이 될 때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2015년에 취득했으면 이 두 개 규정은 적용하는데 이 규정은 적용을 안 해. 과거엔 그랬어. 그런 걸로 시험 문제도 등장했다고. 근데 이제는 벌써 2025년이니까 그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현혹 자료다. X표 주고 보지도 마. 됐어요? 그렇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들은 지금 감가상각 다 뜨고 없어. 그래서 현업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시험 문제도 출제되지도 않아. 업무용 수익자 누가 타는데? 정무이사가 타네. 정무이사 타는 건데 오피로스인데 비싼 거 사줬네. 그지? 응.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대. 가입 안 하면 전액 다 소부분산이니까.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했대. 깨구리 색깔. 그지? 자, 위 감가상각비 외에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1,100만 원을 비용 계상했대. 문제 어려워요. 잘 따라와야 돼. 총 주행거리는 15,000km고 그 중에 업무에 쓴 게 9,000km래. 그러면 우리 그 약분해봐. 요거 미리 조금만 하고 가자. 15,000km 그리고 9,000km 킬로미터 짜증나죠? 지울게. 킬로미터 짜증나죠? 0 3개 빼보자. 0 3개 이렇게. 0 3개 같이 뺄 수 있어. 왜 그런데요? 묻지마. 왜 그런데요? 묻지마. 그만두고 싶어. 자, 3 그치? 그럼 60%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해마다 난감하다. 암기하세요. 60%야. 업무 사용 비율 60%야. 첫 번째 기준부터 하자. 첫 번째 기준부터 하자. 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얼마인데?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얼마야? 1,200만 원. 자, 세법상 계산해보자. 세법상 취득가액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내용에서 몇 년이에요? 5년 강제상각 정액법으로 5분의 1. 월할 상각해야 돼요. 12분의 9. 좀 기다려. 조교선생님 알아 내가. 조교선생님 눈이 토끼처럼 됐다. 토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것 같아. 깜짝 놀라는 것 같아. 왜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라는 게 정상이야. 깜짝 안 놀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언니, 왜 깜짝 놀라야 될까요? 왜 깜짝 놀라야 될까요? 1억 천 맞아? 1억 천 맞냐고. 1억 천에가 괄호에가 뭐라고 돼 있는데 부가세 포함하는 게 맞냐고. 맞아? 아니야? 맞아? 봐봐라. 문제 풀기도 전에 낭만에 복잡했다. 지금 있잖아. 우리 이거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숫자를 얼마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세법이 이렇다 얘기야. 해답 빨리 봐봐. 1억 천이 맞아? 1억이 맞아? 1억 천이 맞지? 해답 가리켜 줬어. 자, 그러면 이유 얘기해봐. 왜 1억 천이야? 머리 짜봐. 머리 쥐어 짜봐. 머리 빨리 짜봐.
생각하기 싫겠지만 그게 공부야. 왜 1억 천이 들어가야 돼? 1억이 아니고. 자, 요렇게 얘기하자. 회계로 얘기하자. 회계에서 저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1억이지. 네. 근데 왜 1억 천인데? 어? 부가세? 부가세 없잖아. 그래, 부가세 1,000만 원 맞잖아, 그래.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동우야. 자, 차 1억 천 주고 1,000만 원 부가세야. 취득했어. 분기 끊어줘봐. 동차 얼마야? 동차 얼마? 1억이야, 1억 천이야. 1억이야, 1억 천이야. 1억. 돈은 얼마 나갔는데? 1억 천. 1,000만 원이 뭐야? 부가세. 이거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1억이 들어가야 돼, 1억 천이 들어가야 돼.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답은 1억 천이라고 가르쳐줬는데 1억이래. 쥐어짜봐. 공부하고 쥐어짜봐. 왜 1억 천이야? 우리 지금 무슨 파트 하고 있어? 법인세 파트에 뭐 하고 있어? 제목이 뭐야? 업무용 소유차 부가세법에 무슨 규정이랑 범위가 같아서? 비용업용 소유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리 앞에서 매입세 불공제되면 어떻게 처리한댔어? 지난 시간에 했잖아. 비용 배분의 원칙 기억나? 송금으로 인정돼? 찾으세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빨리 찾아. 펴놔놓고 칠판. 펴놔놓고 칠판. 자, 매입세 불공제 도, 사, 세, 비, 기, 등, 면, 칠판. 매입세 불공제네. 법인세법으로 와. 매입세 불공제된 거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페이지 펴놨잖아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 빨리 봐봐. 언니 좀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들 페이지 어딘지 모르는가 보다. 어? 몇 페이지? 페이지 4다시 70페이지. 다시 70페이지. 봐봐, 본인이 줄 쳐놨잖아. 내가 이거 줄 안 쳐놨다고. 이거 글씨 누구 글씨예요, 조교 선생님? 내 글씨 아니야. 이거 조교 선생님 글씨지. 공부해서 안 해서. 7번 빨리. 이거 매입세 불공제지. 그럼 법인세법상 얘들이 송금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인정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런데 법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건 안 된다 했지. 그게 뭔데? 사, 세, 등. 그치? 그럼 나머지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근데 올해의 송금인지 내년의 송금인지 우리는 그걸 이 바닥에서 비용 배분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면세사업자야. 물건 사올 때 100원짜리 물건 사올 때 과세사업자한테 사오면서 110원 줬어. 그럼 이 10원 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지. 왜 못 받는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그럼 이 10원을 어떻게 처리한댔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봐. 재고조사 취득원가에 없는다 했잖아. 됐어요? 이게 업무용 소형차래. 매입세 공제 안 돼.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업무용 소형차 관련된 취득세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 취득원가를 엎어야지. 그럼 똥차 취득원가는 얼마로 바뀌어? 그래서 6천. 됐어요? 됐어? 재밌죠? 세법은 함정이 회계보다 더 많다니까. 봐봐, 문제를 시작을 못 하겠잖아. 그지? 됐냐? 됐어?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 수준 자체가 다르구나, 회계랑. 그지? 이렇게 수준 높은 걸 오전에 하고 오후에 좀 쉬어가야 되겠구나. 오후에 뭐 남았어요, 오늘? 오늘 현금으로표? 오늘은 끝이에요, 이제? 주당이? 주당이? 그래, 좀 봐놔. 주당이 2분의 1이 퍼거든, 퍼. 그럼 그걸 하면 이제 우리 또 주식 거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PER 이게 이제 EPS 분의 1. 됐어요? 쉽지 않죠. 그죠? 당연히 1억 천이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한 거 없어. 됐죠? 자, 암산을 파악할게요. 암산하니까 이게 1650이래. 됐나요? 됐어요? 세무 조정할게요. 자, 세무 조정할게. 자, 회사가 계산한 건 1200, 세법상 한도는 1650. 원래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이런 경우에 세무 조정이 없거든. 근데 업무 수행자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 만약은 뭐라고? 강제상각이야. 차이를 조정해야 돼. 15조정 사항처럼 송금 산입 450만 원 마이너스 6. 됐어요? 쉽지 않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토픽. 두 번째 토픽이 뭔데?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야. 7, 8. 관련 비용 아까 얼마 있다 했지? 1100만 원. 자, 7, 8. 1100만 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괄호 해가지고. 자, 이제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해봐봐. 해답 또 가르쳐 줄게. 1100이라고 돼 있어? 1020만 원이라고 돼 있어? 1100이라고 돼 있지? 1020이라고 안 돼 있지? 혹시 1180도 있나? 오지마. 그런 사람은 IQ 100 안 되는 거야. 그치? 1020이 아니라 1100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이제 설명해줘요. 왜 1100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네? 왜 포함된 금액인데? 동우야 해줘라. 매입세 불공제 비용료 소형승차 끝까지 해봐. 구입 임차 유지잖아. 이게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잖아.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됐지? 됐어요? 그래, 포함을 시켜야지. 됐나요? 그리고 암산한 거 우리 아까 업무 사용 비율 몇 프로였어? 암산 60%. 그러면 60%를 초과한 거 요만큼만 불공제 되겠지. 됐어요? 7, 8. 그런데 우리 아까 업무용 수임차 관련 비용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었어. 내가 주차 뜬 거 기억나요? 앞에 빨리 주치고 확인해 빨리 써버려. 표 안에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7, 8. 7, 8. 감가상각비를 1200을 넣을 거냐 1650을 넣을 거냐 이거야. 그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세법상 인정된 감가상각비를 넣어야 돼. 1650을 넣어야 돼. 쉽지 않아요? 됐죠? 암산을 파악할게요. 암산을 파악하면 이게 1100만 원 나오는 거 봐요. 송금불산이 업무승차 관련 비용 한도 초과액. 누가 타는데 아까 전무이사가 타네. 상영. 됐어요? 7, 8. 세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로 가자. 감가상각비 한도 아까 얼마나 했는데? 800만 원. 근데 끝까지 월할 상각 잊으면 안 돼. 언제 취득했는데? 네? 9.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거야? 1650? 아니야. 1650 아니라고. 그럼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칠판 잘 봐. 칠판 잘 봐. 요게 몇 프로야? 1650 중에 40%는 부인돼 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1650이 들어가면 두 번 부인돼도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 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인정이 된 거 몇 프로야? 60%. 1650에 60% 곱하기과 비교를 해야 돼. 됐어요? 함정이 한두 개가 이제 너무 재밌지?
그지? 함정 사이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 해답 쓱 보니까 391이 되는 거네. 소금물살이 6. 할만해? 언니 할만해요? 조교수님 할만해요? 뒤에 언니 할만해요? 형님 할만해? 아 왜? 할만해? 할만하대죠? 할만하대죠? 기출문제야. 1차 시간 기출문제라고. 됐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달달 외워갔다고 이렇게 달달 외워갔어. 달달 외워갔는데 허를 찔린 거야. 허를. 근데 허를 찌를 줄 알았어. 무슨 허를 찔렀는데 조교수 출제위원들이 리스로 냈어. 리스. 근데 리스로 내야 돼. 왜냐하면 현업의 대부분은 리스거든. 대부분은 리스거든. 근데 왜 리스가 안 나오나 싶었어. 그러니까 리스를 내더라고. 어디에? 다음 페이지. 사례. 여러분 4-98페이지 밑에 추가정리 요거까지 봅시다. 추가정리.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 혹은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 안 했대. 그때 2단계가 달라져요. 2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요거 전체가 소금물사였대. 빨간 걸로 할게. 요거 전체가 소금물사였다. 됐죠? 됐어요? 3단계는 요 1650에 대해서 다 부인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한도 여부 따질 거 없어. 됐죠? 그쵸? 자, 그 밑에 경우 2번 봐봐. 경우 2번 요렇게 나오면 조금 까다로워. 운행일지를 작성 안 했대. 운행일지 작성 안 하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지? 1500까지는 인정해주고 1500 넘는 건 1500만 인정 안 됐지. 그치? 7, 8. 만약에 운행일지를 작성 안 했다. 빨간 걸로 해줄게.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하면 1500까지만 인정해주거든. 지금 얼마나 합치면? 2750이지. 2750에서 1500만 인정해봐. 그럼 얼마만큼 부인돼? 1250만큼 송금불사입 상해지. 답에 확인하세요. 됐어요? 됐나요? 뭐라를 안 했구나. 칠판 2750이지. 얼마만큼만 인정이 된다고? 1500까지만. 근데 언제 치르겠어? 4월 1일에. 그래서 1500에 12분의 9 곱한 것만큼만 인정이 돼. 됐어요? 요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 봐. 4분의 3. 계산기가 다들 멀리 있구나. 그러면 1125만원 대 나온다. 이게 1125만원. 됐죠? 됐죠? 그럼 얼마만큼 한도 초과했어? 1500, 1600 나보고 갈게. 1625만원. 됐어요? 됐나요? 됐죠? 수험생들이 이걸 잘 뽑아낸다고. 잘 뽑아내. 그런데 우리는 율도 뽑아내야 돼. 율을 왜 뽑아내야 되냐면 여 밑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금액만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율을 뽑아내야 돼. 율. 주행거리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만 1500까지만 인정되는 규정 때문에 율이 존재하게 된다고. 율이. 그럼 율이 어떻게 존재하는데 우리 아까 1500이 넘으면 율 어떻게 곱하기로 했어? 관련 비용 분의 1500 이렇게 율 뽑아내기로 했잖아. 아니야, 그거 우리 2000분의 1500 했잖아. 그것처럼 율 이렇게 뽑아내지. 그치? 근데 뭐라 생각해야 될까? 12분의 9 요게 율이 돼. 이게 율이 돼. 이 소수점이 혹시 끝없이 나가나?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 나와?
얼마 나와요? 40점. 40.9? 90? 네. 끝없이 나가네. 하지 말자고. 그럼 요거 그대로 여기 오는 거야. 요거 인정받은 것만큼. 인정받은 것만큼만. 그래서 1650에 저거 곱한 거과 800만 원을 비교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1500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한 경우에는 1500까지만 인정해야 하니까 업무 사용 비율을 뽑아낼 필요가 없다? 아니, 뽑아야지 밑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 율을 뽑아내야 돼. 1500까지만 인정해주는 그 기준 때문에 율이 존재하게 돼. 아니면 율이 없을 텐데. 됐어요? 요것만 조금 고려하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4월 1일에 취득 안 했고 1월 1일에 취득하면 더 간단해져요. 지금 12분의 9가 있어서 여러분들 눈이 좀 아픈 거거든. 그지? 그럼 진짜 그렇게 잘못해.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 4월 1일에 취득한 걸로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못 자겠어. 됐나요? 안 어려워요. 복잡할 뿐이지. 그지? 아니, 세무사님 이게 뭡니까? 분자에 분수가 또 있는데요? 근데, 세무사님 2750분의 12분의 9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와주면 돼.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고 이래. 암기하세요. 산수로 가르쳐본 적이 없어. 안 되겠어. 괜찮아.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 학생 할 때 수학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한숨 푹푹 쉴 때가 있어. 나이 먹고 공부하고.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가 관리기에 요런 상자 본 적 있죠? 요것분에 요거는 요것분에 요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퀀터티가 있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매출액이 있고. 아, 이걸 소리만 뭐야지? 손익분기점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안 좋아하죠? 목표 이익을 좋아하죠. 그죠? 목표 이익이 있어야죠. 그죠? 현금 흐름을 좋아하죠. 그죠? 세후 효과를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사다리꼴 면적도 계산한다니까, 재정학 시간에.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그지? 추억도 없고. 와, 맞아, 사다리꼴을 그렇게 계산했구나. 자, 하나 더 봅시다. 계속 면접제 이렇게 등장하다가 출제 교수님들이 드디어 리스를 낸 거야. 렌트랑. 실무에서 다 리스랑 렌트인데. 4-99페이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갑의 2025년 풀이네요. 체크 딱 하고. 자료에 회사는 업무용 승차를 7월 1일 체크. 7월 1일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운용 리스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 승용차는 대표이사가 타고 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부착했다. 됐어요? 됐죠? 그죠?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 3천, 8천만 원 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임차료 3천, 근데 보니까 보험료 400, 자동차세 200,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7%를 하면 된다 했지. 밑에 해답 빨리 확인해보고. 제일 밑에 별표시. 그랬더니 168만 원이라네.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험료 400, 자동차세 200, 수선 유지비 168만 원 뺀 나머지를 감가상각비로 보거든. 그 다음 통행료,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가 그거 말고 500이 더 들었네. 총 주행거리는 1000km고 업무 사용 비율은 90%네. 됐나요? 자, 1단계 감가상각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없다. 틀려온 거다. 회사게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포함하자. 두 번째. 자, 관련 비용 아까 임차료가 3천만 원. 됐지? 여기 다 포함돼 있어. 그리고 요거 말고 유지비 500만 원. 그래서 90% 1 마이너스 90%. 뭐라 생각해야 되나? 뭐라 생각해야 되나? 뭐라 생각해야 되나?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350만 원. 소금 사이 상해. 됐죠? 자, 감가상각비 한도로 가자. 뭐부터 해놓고 가자. 감가상각비 한도 뭐라 생각해야 되나? 6개월. 6개월. 그럼 감가상각비는 뭐 뽑아내겠는데 우리가 역으로 뽑았더니 감가상각비가 2,232만 원이래. 됐어요? 칠판 2,232만 원이 여기에 묻어 있었거든. 그래서 10%만큼은 부인이 됐어. 90%가 인정된 금액이라고. 그거랑 뭐야? 더하면 안 돼. 더하면 IQ 100 안 돼. 이렇게. 됐죠? 해답을 쓱 보니까 16088 16088 칠판 송동불산이 유보 아니야? 기타 사회유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현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벌써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잖아. 그래서 한도 초과된 2월액이 송금산이 팔고 있거든 지금. 현업에서는 그런 거 질문해요. 몇 개냐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되게 복잡해. 우리 시간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으니까.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만합시다. 쉬지 말고. 시간이 요즘 뜁니다. 네? 자, 드디어 나왔다. 뭐가 나왔는데? 5절. 제목이 뭐예요, 조교 선생님? 자, 건너뛰었어. 6절 제목 읽어주세요. 자산의 취득가에 자산구체 평가 5절과 6절을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조교 선생님 도와주세요. 7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제배당. 강의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8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9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급이자 송금부사를 쉬어가는 코너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7절부터는 이제 토픽이라고 표현해요. 단독으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큰 거. 7절부터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5절, 6절에서 나오는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파트별로 5절 한 문제, 6절 한 문제 이상씩 꼭 등장해요. 꼭 등장하는데 이거는 복잡하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암기만 확실히 하면 맞추는데 지장 없어요. 7절 의제배당 딸딸 암기해도 맞추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책의 저자가 친절하게 또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강유태 이사님이 그대로 좀 따라갑니다. 머릿속에 있는 플로우 차트를 떠올려야 돼 자꾸. 자, 4-100페이지 손익기속시기. 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손익기속시기가 도대체. 기업에게는 발생주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하나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인식한다. 회계의 발생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그 얘기야. 그럼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뭔데? 권리가 확정됐을 때 입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됐을 때 송금 인식해라 그 얘기야. 됐어요? 요즘에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국제회계 기준 개정돼가지고 과거에 국제회계 기준 개정되기 전에 수익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 발생주의는 실현 요건과 가등 요건을 충족해야지 인식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이 실현 요건은 뭐고 가등 요건은 뭐냐?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지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는데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인식하는. 그럼 수익 인식 기준은
실현 요건과 가동 요건을 둘 다 충족을 해야 돼. 그래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실현 요건은 뭔데?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가동 요건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거.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형성이 됐는데 의무를 안 했대. 그게 뭔데? 선수금이라고. 선수금. 수익을 인식 안 하고 부채로 인식한다고. 부채로 인식.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 이런 표현. 근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이런 표현이 없다고. 근데 세법에 실현 요건 이게 권리, 가동 요건 이게 의무라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제 설명하고 그랬어. 뭐 의무는 다 했는데 권리가 형성이 안 된 건 뭡니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그런 거. 그러면 수험생들이 꼭 물어봐. 권리도 형성이 안 되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애들이 꼭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이래 얘기한다고. 집에 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가는 길에 김치찌개 골목이 있어. 김치찌개 골목. 이 골목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돈을 아직 안 줬으면 의무는 형성이 됐는데 권리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 했는데 권리가 형성이 안 된 거지. 그지? 근데 내가 그 음식점들을 그냥 지나쳐 가. 집까지. 그러면 의무랑 권리가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요? 도리어 또 힘들어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애들은 그런 걸 꼭 질문을 해. 김치찌개 안 먹어봐서. 피곤하지. 근데 어쩌겠어. 1차 준비할 때는 어중이 떠중이도 모여있으니까 이상한 애들도 모여있거든. 근데 2차 때는 안 가요. 2차 때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1차도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2차 때는 고수들만 남아있어. 비용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비용은 어떻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지. 그죠? 조교 선생님 거꾸로 읽어주세요.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 그럼 이거는 수익 인식 원칙이겠네? 그죠?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얘기는 비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수익에도 통용되는 얘기야. 아니 거꾸로 읽어봐.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 그거는 수익 인식 원칙 아니야? 둘 다 직접적 대응이 돼야지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건을 하나 팔았다. 물건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대응시켜야지. 그게 직접적 대응.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 즉시 비용화시키는 게 광고 선점비 같은 판관비. 그렇게 비용화시키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지. 그지? 네, 그런 걸 알고 공부하면 재밌는데 그런 걸 모르고 합격하고 싶어해 수험생들은. 어쩌겠어. 건설계약이 X1년과 X2년 두 개년에 걸친대. 해주면 100원 받기로 했대. 80원이 들어. 20원 남지. X1년도에 40원, 60원, 32원, 그리고 48원, 8원, 12원. 이런 거 했었죠. 건설계약. 근데 이 공사 기간이 X1년도 7월 1일부터 X2년도 6월 30일, X2년도 9월 30일까지야. 그럼 여기 12분의 6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분의 6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12분의 9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왜 이런 거 안 해? 응? 우리 진행률을 뭘로 뽑았는데 지금? 진행률 뭘로 뽑았어? 80분의 32로 뽑았지. 그지? 80분의 80으로 뽑았지. 80이 뭔데? 총예정원가. 32호는 누적 발생원가. 총예정 원가, 누적 발생 원가 기준으로 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거라고. 그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질문을 해.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안 합니까? 이거 원가 기준이라서 그래. 시간의 흐름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 그럼 무슨 말인지 캐치한다.
그렇게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손익기속식 보자. 자,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익기속식이 자산부채, 취득, 평가 요거는 6절에서도 해. 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당연하지, 우리 지금 세법 하는데. 그지? 그런데 세법의 규정이 일일이 다 없을 때는 그냥 기업액기 기준, 거기도 없으면 관행 이런 거를 수용해서 인정해준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 책에는 기업액기 기준과의 차이점 위주로 서술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 서술이 안 된 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도 그럼 생판 본 적도 없는 게 시험에 등장하는 거지. 회계랑 입장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면 답 없는 거야. 답 없는 거야. 소득세법이 그래.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언급해. 언급 안 돼 있는 건 법인세법이랑 같은 거야. 그럼 법인세법을 모르면 답 없는 거야. 그게 힘들다고. 쌓아가는 개념이라. 밑에 제대로 안 쌓아놓으면 안 돼. 됐죠? 자, 밑에 자산의 판매 손익이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판매가 돼 있죠. 그죠? 원칙, 인도 기준. 그죠? 땡큐네. 회계랑 같아서. 그지? 안개할 게 줄었네. 재고자산, 인도 시점. 됐죠? 됐죠? 다만 재고자산이더라도 그게 만약에 부동산이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래. 근데 그 전에 별표시 1번부터 와봐. 별표시 1번에 인도일 돼 있잖아. 그죠? 인도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상품권 발행 시 상품권을 제품과 바꿔간 날이지.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라. 그지? 회계랑 같네. 땡큐네. 계약 부채. 세법도 똑같은 입장인가 해. 그지? 됐어요? 계약 부채 싫어. 선수금 할까 그냥. 그지? 더 머리 아프게 해줄까? 계약 자산. 그지? 계약 자산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죠? 이해하려고 했으면 안 돼. 기존에는 계약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다 수치 채권이었어. 그 수치 채권을 계약 자산과 수치 채권 두 가지로 쪼개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상식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어쩌겠어. 시험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 자산과 수치 채권을 구분을 해야 돼. 권리도 형성이 안 됐네. 계약 자산인 거예요. 됐죠? 돈 받을 권리가 형성이 됐으면 수치 채권이. 응?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수출시 돼 있죠? 그죠? 요건 보지 마. 너무 지엽적이. 자,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재고자산, 외의자산,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그게 뭔데? 건물 판다고. 건물을 내가 들어 올려가지고 줄 수 있어? 안 되지. 그럴 때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사용수익일 이런 것 중 빠른 날. 됐나요? 됐지요. 자, 다음 시용 판매 구입사 표시한 날 회계랑 간대. 땡큐지.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지? 내가 좋아하는 홈쇼핑 요즘 트렌드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계속 써도 될 것 같지? 그지? 안 된다. 보름 정도 기한이 있을 거라고. 시용 판매 기간.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살짝 뒤돌아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매출 이렇게 분기할 겁니다.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밑에 위탁 판매 수탁자가 판매한 날. 됐죠? 자, 마지막 하나.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계약 체결일 인도일이 아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울 거니까 세법에 이런 게 있다. 암기해버리세요. 체결일. 그죠? 요게 예전에는 이게 회계 시험에 등장했거든요. 이제 등장 안 하다 보니까 보론으로 빼놨더라고. 보론이 뭐야? 보지 말라는 게 보론이거든. 근데 이제 보론에도 없어. 김현도 회사님 책에 보니까. 요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야. 금융자산 있지. 주식이니까 금융자산이잖아. 금융자산 오늘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 근데 대금 지급할 때 받기로 했어. 대금 지급은 한 달 뒤에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오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 지급은 한 달 뒤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증권 가액이 변동을 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변동 치는 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 상가공원가 측정 범주로 분류할 일은 없지. 저거 기타 보관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금융자산이 주식이 아니라 사채면 상가공원가 측정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 그 변동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타 보관손익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인식을 안 할 거냐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거냐. 그게 과거에는 2차 시험 등장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시험이 등장 안 하니까
책에서도 빠지고 없더라고. 빠지고 없어. 근데 세법에서는 계속 있어. 세법의 입장은 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인도된 걸로 보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러면 변동분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거든. 근데 외계는 인도일 부계를 끊거든. 그 변동분을 반영을 해야 돼. 자, 그런 소리가 있더라.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매출 할인의 차금 시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빼야 된다. 됐죠? 앞에서 했었다. 되나요? 됐죠? 자, 그 밑에 자산의 할부 판매. 기업에게 참고 목적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참고 목적이 참고가 아니야. 보면 멘붕 목적이라고. 멘탈이 나간다고. 멘탈이 나가. 네? 자, 시기인들 하세요. 자, 기업에게 참고 목적,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 단기 할부인 경우에는 인도일, 채권의 평가 방법은 명목가액 평가,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인도 시점, 현재 가치 평가. 됐어요? 회계 시간에 공부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죠? 단기인 경우에는 현재 가치 평가라는 거 안 하잖아. 장기인 경우에만 현재 가치 평가하고, 그지? 시점은 인도 시점에 매출액 인식하잖아.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야. 자, 오른쪽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돼 있죠? 그죠? 이런 건 처음 보는 거라고요. 왜 처음 보는 건데?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는 규정이 있어. 근데 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규정이야. 여러분들은 국제 기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세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엮으면 안 돼. 엮일 수가 없어.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처음 듣는 거야, 그냥.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수험기간 때. 아무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자,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선택 가능해. 그리고 채권의 평가 방법은 명목가액 선택해도 돼. 왜? 현재가치 평가를 할 만큼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에. 전담해서 할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명목가액 해도 돼. 그리고 회수기일 도래기준 선택 가능하다. 회수기일 도래기준이 뭔데? 할부 판매 약정을 하면 돈을 언제 얼마 주겠다. 그 회수기일에 도래했을 때 매출을 그렇게 잡아도 된다, 그 얘기야. 위에 쓰세요. 회수기준 X표. 회수기준이 아니라 회수기일 도래기준이야. 즉 돈을 받았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돈 받기로 한 날에 인식하는 거야.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돈 받기로 한 날에 돈을 실질적으로 못 받았더라도 인식해야 돼. 됩니까?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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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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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세법의 입장을 보자. 이때까지 회계의 입장 봤어요. 세법의 입장이야. 세법의 입장은 오른쪽에 봐봐.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 기준 명목가액 평가야. 됐어요? 자, 세법의 입장 할부 판매.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 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장기인 경우에 특례 규정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장단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봐야 돼. 장단기를 어떻게 구분하지? 그지? 회계에서 장단기 어떻게 구분해? 보호기한 말로부터 1년. 그지? 우리는 세법이야. 그거랑 달라. 그럼 법인세법이 장단기 어떻게 구분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장기 할부 판매했었지. 뭐 할 때 써요? 공급 시기 할 때. 장기 할부 판매 공급 시기 어떻게 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중간 지급 조건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죠? 완성도 기준 조건부 공급.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때 장단기 어떻게 구분했어? 아니라고 그러잖아.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분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
그지? 보호기한 말로부터가 아니라고. 네. 회계랑 달라. 그리고 대가는 2회 이상 분할 수령. 그때 장기라고 구분했지. 법인세법도 부가세법이랑 똑같아. 됐죠? 그럼 한 번만 암기하면 되겠네. 됐죠? 밑에 박스 1번에 동그라미 1번 2회 이상, 동그라미 2번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구분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칠판 잘 따라와야 돼.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할부 판매를 장단기로 구분을 해. 장단기로 구분을 해서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야. 구분 없이. 다만 장기인 경우에 회계 기준에서 장기인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이 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장기인 경우에 너가 현재가치 평가를 했으면 오케이, 우리도 인정해 줄게. 이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인데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했으면 오케이, 인정해 줄게.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인도기준 대신에 장기인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계상하면 쓰지 마. 회수기일 도래기준 너가 회계 처리로 계상하면 오케이, 세법도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르면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인도기준 말고 회수기일 도래기준 계상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만 요게 가능해. 회수기일 도래기준 계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을 못해. 계상을 하면 회계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그럼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할 수가 있대. 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을 못한대. 근데 세법의 입장은 계상을 해야 오케이래.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해주고 상장 중소기업은 안 해주고, 똑같이 중소기업인데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발생해 버리잖아.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야. 평등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세법의 입장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다 인정을 해주려면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오케이,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 둘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계상을 안 했더라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계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잘 보세요. 암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암기하세요. 자, 세법의 입장. 할부법의 장단기 구분한다. 구분 없이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회수기일 도래기준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 근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다. 인정된다는 얘기는 회사가 인도기준으로 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세무조정해 줄 수 있다. 그럼 뭐가 회사 입장에서 이로운데 300원짜리 물건을 장기할부로 판다라고 가정할게. 300원짜리 물건을 장기할부로 판다. 100원, 100원, 100원 받기로 했다. 계약상. 요게 회수기일이다. 이때 못 받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랬다. 됐지? 됐지? 그럼 봐봐. 중소기업이야. 장기할부 판매야.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대. 즉 X 1년도에 300원의 매출을 인식했어. 이렇게 인식하는 게 X 1년도 손익의 세금만 가지고 따졌을 때 유리하겠어? 아니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X 1년도에 입금을
100원만 이식하는 게 세금만 따지고 봤을 때 유리하겠어. 100원만 이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근데 회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데? 인도 기준으로 했다니까. 회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됐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데?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따라서 X 1년도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따라서 세무조 조정을 하란다. 그러면 우리가 200원만큼을 입금 불산입 시켜야 돼.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조정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걸 우리한테 시킨다. 됐어요? 하면 되지. 참, 내 표정 봐라. 의지 배당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하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냥 200원 빼면 되는데. 안 그래? 아니 실제 시험 문제 200원, 100원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숫자 더럽게 안 나온다고. 네? 됐어요? 못 돼가지고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표정 보고 안타까워서 한 번만 더 해준다. 네? 자, 세법의 입장은 할부 판매, 법인세법의 입장은 장단기 구분한다. 그때 장단기 어떻게 구분하는데 인도인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 그리고 2회 이상 부담수요.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 공부할 때 장기할부 판매의 범위랑 똑같았다. 회계랑은 다르다. 회계도 1년 아닙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 회계는 보호기한 말로부터 1년이다. 보호기한 말 아니다. 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진짜. 자, 그렇게 장단기 구분해서 장단기 구분 없이 법인세법의 입장은 인도기준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현재가치평가 계상하면 인정이 되는데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시험 문제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회사가 인도기준으로 매출을 잡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조정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단기의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부합하고 우리 시험 문제 그걸 시킨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매출업과 고려도 안 한다. 매출액만 가지고 따진다. 됐어요? 됐어요? 아, 우리한테 시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플로차트를 딱 떠올려서 중소기업이네, 장기네, 인도 기준으로 했네, 세무조정해야 되겠네. 요것만 하면 된다. 응? 그 얘기를 아주 길게 하고 계세요. 그 어디 길게 하고 계시는데 4-102페이지 박스 3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손익기속 시기는 인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결산세 계상하면 인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인도 기준으로 했더라도 신고 조정해야 된다. 취지에 제가 방금 설명한 게 그 취지에 있어요. 됐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채권평가는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인데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계상하면 인정한다.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이런 거 구분 안 한다 얘기네. 됐죠? 계상해야지만 인정된다. 계상 안 하면 인정 안 된다. 됐나요? 자, 밑에 법표현 읽어보자.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기업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람도 입금해서 환입한다. 이게 법표현이야. 나오면 맞는 말이다 그 얘기야. 됐어요? 현재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 차액을 환입하거나 뭐 입금해서 환입한다. 그 말인즉슨 현재가치 평가한 걸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상가격을 환입해 가겠지. 됐지? 인정을 안 해주면 상가격을 환입을 안 시켜준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 상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야. 자, 법표현 하나 더 보자. 4-102페이지 맨 위에 별표시 법표현. 이 법표현은 뭔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야. 회수기일 도래 기준.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년도 입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걸 처음에 딱 읽으면 왠지 회수 기준인 것 같거든. 회수 기준이 아니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야.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막간을 또 이용해서 퀴즈. 회수 기준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어? 회수 기준. 회수 기준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여기는 회수 기일 도래 기준이라며. 회수 기준은 어디서 들어왔을까? 힌트를 줄까? 부가세법에 회수 기준 없다. 회수 기준 어디서 들어갔을까? 재무회계. 그게 무슨 힌트입니까? 상권. 그래도 안 돼? 세법이 없다. 회수 기준이라는 용어에. 알았죠? 정신 차려야 된다. 건설 계약. 건설 계약. 시험에 나와라. 시험에 나와도 못 맞추겠다. 못 맞추겠어. 모르겠어. 책이 있어도 뭐 하나 못 찾겠다. 시험장에 책을 갖고 가도 못 풀겠네. 그래서 학교 애들 오픈북 시험을 쳐봐야 점수가 개판이더라. 결국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더라. 지방부서 정리 한 번만 해줄게요. 집에 가야 정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밥맛이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회계시에 공부하는 파트, 수익 파트 공부하잖아. 물론 이제 기준수가 바뀌어 전면 개정돼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파트로 개정이 되긴 했지. 그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 뭐냐면 도대체 이 매출이라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야. 매출이라는 수익을 도대체 언제 인식할 거냐. 그게 포인트거든. 지금은 그런 기준수가 사라졌지만 과거의 기준수에서는 수익을 도대체 언제 인식할 거냐. 듣고 올리세요. 과거 기준수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물건이 완성되는 시점이면 그때 인식하자 완성 기준. 물건을 넘길 때 인식하자 인도 기준. 물건을 만들 때 인식하자 진행 기준. 돈을 받았을 때 인식하자 회수 기준. 이렇게 된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기업, 제조기업,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 요때 인식하더라. 요때 인식하더라. 요게 여러분들 수익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 요건 잘 없고, 응? 요때 좀 인식해보자. 그지? 진행률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들 건설계약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 그지? 그리고 요것도 공부하더라. 어떨 때?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그죠? 또 어떤 경우? 요거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요걸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뭔데? 진행기술도 못하는 경우. 진행기술도 왜 못하는데? 진행률을 모르니까. 진행률 산정을 못하는 경우. 그걸 회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더라?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때 회수 기준으로 인식하죠. 동의해줘라.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익 어떻게 인식하냐? 누적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액만큼 인식하지. 이게 회수 기준이라고. 다 했잖아. 그지? 안타깝네. 제목은 안 보고 공부를 했는가 봐요. 이게 DB 쪽으로 그럼.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안 돼. 가능성 없어. 우리가 학교 수준이 자꾸 따지잖아. 어쩌겠어. 통계 자료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그지?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여나가는 게 그 정도로 강력해. 공부를 많이 해보고 잘하는 애들은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 자꾸 목차를 본다.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응? 그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뽑아내지.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 흉내라도 내라. 응?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응. 세법에는 회수 기준이라고 없어요. 회수 기준 도래 기준이야. 왜 이 얘기를 하는데 방금 법표현이지. 이 법표현을 읽으면 학생들이 회수 기준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 회수하였거나 이 표현 때문에.
아니 이거는 회수기일이 도래했을 때 인식하라는 표현이야. 회수했을 때 인식하라는 표현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죠? 이해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맞다 틀렸다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어.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4-101페이지. 자 밑에 이제 박스 2번.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인도인 이전에 회수했대. 선수금이지. 선수금은 부채라고. 입금이 아니라고. 그럼 언제까지 부채인데? 인도 시점에 입금으로 귀속시킨다. 그러면 그 전에 받았을 때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했다가 인도일이 되면 입금 산이 유보한다. 그 밑에 회수기일 도래 전에 회수했대. 그것도 선수금이라고. 할부 회수 기간 중에 폐업했대. 폐업일에 입금을 못해.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데? 4-103페이지 그림. 저기에 사례. 인도 전에 회수했대. 입금 불산이. 인도일의 입금이야. 됐죠? 괄호 3번이 뭔데? 회수기일 도래 한 금액은 100원인데 120원. 그 전에 더 많이 인식했네. 20원만큼은 입금 불산이. 그리고 괄호 4번에 입금산이 추인돼 버렸네. 이렇게. 됐습니까? 됐나요? 됐지요? 자 밑에 사례 3번. 사례 3번 25기 풀이네요. 초에 제품을 200원에 판매해. 매년 말 100원씩 받기로 했어. 현재 가치는 180원.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가액은 25기에 12원, 26기에 8원.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른 세무 조정해버려. 다만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래. 중소기업이 아니면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을 때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어? 못하지. 그지? 그럼 그건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지? 자 밑에 보자.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네. 인도 기준 잘했네. 세무 조정할 거 없지. 밑에 회사가 현재 가치 평가했네. 잘했네. 손댈 거 없지. 왜? 두 가지 다 인정되니까. 됐어요? 됐나요? 그런데 그 밑에 칸에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했네.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잘했네. 손댈 거 없지.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안 했네. 그때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못 한다고.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됐죠? 근데 맨 마지막 칸.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네. 90원만. 그지? 그러면 그 차이만 세무조정에서 집어넣어준다. 됐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회사가 90원만 잡았잖아. 칠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자, 엑셀 연도 말에 회사가 분기를 끊는데 이렇게 끊는 거야. 현금 100원, 매출 100원. 그럼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세법의 입장은 어떤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 계산하면 인정이라며. 같다고. 오케이. 그럼 세무조정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 회사가 만약에 90원만 처리했어. 90원만. 그러면 잘못했잖아. 잘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원칙은 뭔데? 인도 기준이잖아. 인도 기준.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순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회수기일 도래 기준과의 차이만 조정할 거야. 예규를 보면 요걸로 하는 걸로 돼 있어. 차이만 조정하는 걸로. 그래서 10원만 입금 사용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3번의 용 얘기죠. 여기부터 하죠. 강의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